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마지막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김수월의 초음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의 시문학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소설 염상섭의 만세전을 통해서 근현대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익숙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소설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도 크게 내용과 형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먼저 내용은 작품의 줄거리가 되겠죠. 네, 내용은 작품의 줄거리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형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어떠한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작품의 시 공간적인 배경은 왜 하필 작가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사건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사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도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인물까지. 네, 이러한 형식은 주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소설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소설의 3요소, 주제와 그 다음에 구성, 그리고 더해서 이제 작가의 문체, 와,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게 소설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보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소설 만세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작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작가부터 봅시다. 네, 염상섭도 1921년에 등단을 했어요. 네, 1921년에 등단해서 일제강점기 시기 때부터 활발히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특히 염상섭은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염상섭 같은 인물들을 흔히 사실주의 소설,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리얼리즘 작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염상섭 하면 떠올리셔야 할 키워드는 바로 이 사실주의와 리얼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상섭 작가가 그린 시대적 현실은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네, 그렇죠.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일제강점기 이 시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현실을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현실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자,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어디 있나? 네, 제목을 좀 볼게요. 네, 제목은 만세전이라고 되어 있죠. 만세전.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역시 한자어인데요.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자는 무슨 전이냐면 이 한자, 앞전자죠, 앞전자. 그러면 만세를 부르기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일제강점기 때 만세는 언제 불렀어요? 네, 1919년 3월 1일에 만세를 부른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 작품은 3월 1일, 3.1운동 이전에 조선의 현실을 바라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원래 제목이 있었어요. 네,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묘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 지어 볼까요? 네, 만세를 부르기 전, 3.1 운동 직전에 우리 조선의 현실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묘지와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줄게요. 네,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이름은 이인화이고요. 네, 나라는 지칭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1인칭 시점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이인화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그런 전보를 받아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이제 조선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냥 열일을 다 제쳐두고 바로 달려가야겠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아내가 아프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뭐 여기저기 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커피숍에 가서 다방 종업원과 막 수다를 떤다든지 이렇게 약간 늑장을 부리게 돼요. 네. 좀 이상하죠? 네. 그 당시에는 어때요? 결혼은 그냥 하는 거였어요. 별로 애정이 있지도 않은데 결혼을 한 것이죠. 아무튼 나는 조선을 향하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배를 탈 때부터 어떤 일본 형사가 유독 나를 귀찮게 했어요. 이것저것 캐묻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거죠. 게다가 배에서도 계속 미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건 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조선에 가는 유학생을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이때 나의 감정은 어떨까요? 슬슬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인화는 배에 탑승을 했고요. 배 안에서 욕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일본인이었어요. 네, 일본인들끼리 하는 대화를 나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보라고 부르면서 조선 사람들을 음, 요보라고 부르네요. 요보라고 부르면서 이제 막 비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보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요보시오, 이보시오 할 때 그런 쓰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조선 사람들을 잘 꼬드겨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팁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매우 분하고 열받겠죠? 이인화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어요. 그런데 이인화는 원래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에 대한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들 속에서 일본어를 하면서 공부하며 지냈으니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피부에 닿게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적개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책을 미리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반항심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요보라는 이야기 아니면 조선인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선 사람들이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배에서 있는 욕실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어쨌든 네, 나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조선을 가게 되는 거겠죠. 네, 조선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기나가 누구를 만나냐면 큰 형님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큰 형님이 새 아내를 맞아들여요. 그런데 큰 형님이 새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큰 형님은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덤은 오늘날은 공동묘지가 흔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동묘지에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일본 유학을 한 이이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네, 큰 형님을 통해 본 조선은 아직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나가 지금 조선에서 만났었던 여러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되게 비굴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인화는 생각하죠. 아, 이런 현실에서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지? 왜 그냥 이렇게 일본에게 비굴하게 아부를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 여긴 정말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도 같다, 묘지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을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위독한 아내는 결국에는 죽게 되고요. 나는 다시 일본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전체 줄거리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로에 따른 주인공의 현실 인식의 변화 이야기. 두 번째, 작품에 나타난 비판의식 파악하기. 세 번째, 주인공의 성격 및 태도를 파악하기.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로에 따른 주인공의 현실 인식 변화 이야기. 네, 여로라는 말은 이 여자가 여행하다 할 때 여자예요. 그럼 로는 길 로자고요. 네, 그러면 여로는 여정 이런 뜻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정에 따라 주인공은 현실의 인식이 변화했어요. 자, 어떤 여정을 겪었냐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겪었죠. 그런데 일본에 있었을 때는 주인공은 조선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가는 귀국하는 그 배 안에서부터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정이 없었다면 주인공의 인식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작품에 나타난 비판의식 파악하기. 여기서 비판의식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선을 대하는 일본인의 태도를 비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제에 대해서 네, 저항하지 않는
일제강점기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조선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적인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의 성격 및 태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네, 주인공은 이름이 뭐였냐면 이인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인화는 일본에 있었을 때 조선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네, 그런데 조선으로 가는 배에서부터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적개심, 반항심, 울분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심지어는 아무런 저항 없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죠.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네, 이인화는 식민지에서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지금 자각했죠. 조선에 대한 현실을 자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도 지식인으로서 본인이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작품의 말미에서 결국엔 어떤 모습을 보이죠? 네,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요. 이건 뭐예요? 본인도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죠.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만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이냐면 무기력한 일곱 글자로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32페이지를 펴시고 다음 영상, 이어지는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